화요일 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긴장을 풀며 반쯤은 스포츠 경기를 보고 반쯤은 습관적으로 휴대전화 화면을 넘기며 내일의 시장도 오늘과 별다를 것 없이 평소처럼 흘러갈 것이라고 믿고 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10년 넘게 해왔던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데이터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 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금속 시장의 강세장과 폭락장,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상황을 추적해왔지만 이런 시장 설정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금융 뉴스 채널을 켜보면 마치 평범하고 조용한 주중의 밤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주가 티커들이 화면을 가로지르며 미끄러지듯 지나갑니다. 여기저기 조금씩 초록불이 켜지고 또 다른 곳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CNBC는 기술 기업들의 실적을 마치 그것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일인 양 분석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는 말끔하게 차려입은 전략가가 나와 왜 시장이 여전히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비명을 지르고 있는 유일한 영역, 바로 금속 시장을 둘러싸고는 기묘한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맥락을 이해시켜드리자면 저는 이 분야의 초보자가 아닙니다. 저는 10년 넘게 민간 원자재 분석가이자 실물운을 축적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AI 아바타를 사용하여 이 채널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속도 때문입니다. 올바른 피드를 지켜보고 있다면 이미 명백한 사실을 주류 언론이 반나절이나 늦게 보도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에 지쳤고, 솔직히 말해서 알맹이 없는 관련 과대 광고만 쏟아내는 수많은 AI 채널들의 홍수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치어리더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압력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전 세계에 돈을 찍어내는 기계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인물인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에 대한 범죄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경고나 조용히 잊혀지도록 설계된 내부 윤리 검토 수준이 아닙니다. 법무부는 그의 2024년 의회 증언과 심각한 위험 신호를 제기했던 특정 리노베이션 지출과 관련된 문제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포장되는지 지켜보십시오. 언론은 이를 사소한 변동성 이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준이 여전히 독립적이고 여전히 신뢰할 수 있으며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모두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 볼 것 없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실물은 시장은 매우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한 번 없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모든 진지한 수집가들이 추적하는 기준인 이론스 아메리칸 실버, 이글, 주화가 주요 딜러들 사이에서 방금 $100를 돌파했습니다. 저는 현물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금속을 구매하고 인도받으려 할 때 눈에 보이는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00입니다. 오타가 아니고 일시적인 급등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은 대략 48시간 만에 일어났습니다. 제 경력을 통틀어 처음으로 통화 시스템의 문지기들이 자국의 법무부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실물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연준은 쉽게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었고 그 뒤에 있는 것은 결코 편안한 광경이 아닙니다. 제가 제시하는 핵심 주장은 이것이며 저는 데이터와 수학 그리고 시장 메커니즘으로 이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법무부의 조사는 연방준비제도의 불가침성이라는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신뢰의 상실은 실물 자산으로의 쇄도를 촉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쇄도로 인해 실물 은은 종이 가격에서 완전히 이탈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의 원자재를 거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스템적 스트레스의 대리지표를 거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가 프리미엄 격차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100짜리 이글 주화 뒤에 숨겨진 수학적 검증을 거치고 연방준비제도와 법무부 사이의 조용한 권력투쟁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제가 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포지셔닝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100가 천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저와 같은 정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관 데스크들 사이에는 런던금 시장연합회의 숏 스퀴즈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소문이 절반이라도 사실이라면 $100는 나중에 돌아봤을 때
결코 비싸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숫자로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몇 시간 전 동부 표준시로 오후 2시경 금은 온스당 610달러 54센트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은 현물 가격은 약 85달러로 마감했는데 이는 단일 세션에서 7%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은에게는 엄청난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이 이상해집니다. 화면에는 85달러라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제가 ATMX, 그 다음 JM 불리언, 그리고 SD 불리언을 확인했을 때 미국의 모든 주요 딜러들은 아메리칸 실버 이글을 100달러 이상, 일부는 105달러에 리스팅하고 있었습니다. 소규모 지역 딜러들은 도매상들이 이미 물건이 동나버렸기 때문에 가격이 더 높았습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는 85달러라고 말합니다. 실물은 100달러라고 말합니다. 이는 대략 17.5%의 프리미엄 격차입니다. 건강한 시장에서 이글 주화의 프리미엄은 현물 가격보다 3달러에서 5달러, 공급이 부족할 때도 8달러 정도에 머무릅니다. 17%는 단순히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골절된 것입니다. 재고가 진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는 텍사스의 한 중견 딜러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주말 주문량이 평소 토요일의 4배였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까다롭게 굴지 않았습니다. 이글이든 메이플이든 일반 라운드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은 세 자리 수라는 심리적 장벽이 그들을 완전히 겁먹게 하기 전에 손에 금속을 쥐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실물 가격이 화면상의 가격보다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은이 두 개의 다른 세계에서 거래된다는 사실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물 가격은 선물 시장, 즉 계약이 손을 바꾸지만 실제 인도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종이 카지노에서 나옵니다. 실물 은은 현실 세계에 존재합니다. 무게가 있고 보관 비용이 들며 물류가 필요하고 희소성이 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려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시장은 보통 서로를 추적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콘서트 티켓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공식 웹사이트에는 85달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매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것이 매진되었습니다. 공연장 밖 안표상들은 100달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100달러가 진짜 가격입니다. 85달러는 더 이상 문을 통과할 수 없는 유령 숫자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은이 처한 정확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유령 가격만 보고 있다면 현물 가격이 떨어질 때 은이 싸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은 싼 값에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코인샵에 들어갔다가 빈 선반과 더 높은 가격표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공급이 단순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종이 가격은 내려가도 실물 가격은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격차가 벌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끈질기게 도는 소문이 있습니다. 주요 LBMA 금고가 인도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거대 플레이어가 실물 은을 요구했으나 금속이 그곳에 없었을 수 있습니다. 종이상의 청구권이 현실을 초과했고 누군가가 카드를 확인하려 든 것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가격의 움직임이 다른 모든 원자재 위기 때 나타나는 인도 스트레스의 모습과 일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프리미엄이 17.5% 정도에서 안정된다고 가정합시다. 현물 가격이 100달러까지 오르면 실물 이글의 가격은 약 117달러가 됩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를 봅시다. 프리미엄이 50%까지 폭발합니다. 극단적이지만 공포에 질린 시장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100달러 현물 가격의 50% 프리미엄이면 실물 은은 150달러가 됩니다. 왜 이것이 미친 소리가 아닐까요? 지표들을 보십시오. 은의 RSI, 상대강도 지수는 78 근처를 맴돌며 과매수 영역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하락을 외칩니다. 트레이더들은 팝니다. 차트는 식습니다. 하지만 실물 구매자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재고는 여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공포가 주도하는 축적입니다. 또 하나의 기현상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붕괴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강달러는 금속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금은 사상 최고치이고 은은 하루 만에 7% 급등했습니다.
교과서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통화 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뢰 거래입니다. 제도권에 대한 신뢰가 부식되는 동안 진짜라고 느껴지는 것으로 도피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범죄 수사를 받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모델링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은 즉흥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실물은은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었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바로잡고 갑시다. 독립적인 연방준비제도라는 개념은 한 번도 현실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야기, 아주 유용한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연준이 정치 위에, 영향력 위에, 결과 위에 있다고 믿는 한 시스템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진실 위에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시장은 신뢰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뢰는 한 번 금이 가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뚝 끊어집. 저는 이미 회의론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영상 아래 달린 똑같은 댓글들을 읽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가장 강력한 버전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정치가 주도하는 과열된 꼭지점이며 RSI는 지나치게 확장되었고 법무부의 조사 헤드라인은 곧 식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조사가 흐지부지 될 것이고 은값은 다시 $70대로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먹었고 유튜브가 거기에 기름을 부었으며 이제 파티는 거의 끝났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순수하게 개인 투자자들만이 주도하는 랠리였다면 저도 그 의견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 정도 규모의 시장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대차대조표가 없습니다. 개인들은 보통 늦게 나타나서 감정적으로 매수하고 상처를 입은 채 떠납니다. 하지만 이번 움직임은 개인들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며 바로 그 부분이 비평가들이 놓치고 있는 지점입니다. 지난 금요일 모건 스탠리의 리서치 노트는 원자재에 대한 입장을 조용히 뒤집었습니다. 트위터나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기관 고객들에게 보내는 내부 메모에서 그들의 메시지는 단순했고 전혀 섹시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적 위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금속, 특히 은을 보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은행들이 평소에는 무시하거나 묵살하던 무언가를 사라고 고객들에게 말할 때 그것은 이념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들은 은에 대한 내러티브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시스템적 전환의 잘못된 편에 서지 않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기관들이 자산을 회전시키기 시작하면 바닥은 단순히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위치가 재설정됩니다. 이참에 또 다른 신화를 하나 해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1000번도 넘게 들었을 것입니다. 금리 인상은 금과 은의 악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속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과 채권이 더 매력적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단순하고 깔끔하며 편리한 논리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불완전합니다. 1979년과 1980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폴 볼커는 금리를 거의 20%까지 끌어올렸고 은은 바로 그 기간 동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장은 금리 인상을 통제력의 증거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그것을 실패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진압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추격당하고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은 유능함이 아니라 패닉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역학관계가 오늘날 중요합니다. 만약 연준이 의장이 수사를 받는 동안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올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면 그 신호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상은 규율보다는 절박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의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인식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인식은 매우 깨지기 쉬운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고정해 봅시다. 실물 은은 $100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는 종이 계약과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금속 사이에 벌어지는 이혼, 즉 프리미엄 격차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법무부의 조사를 단순한 정치적 쇼가 아니라 신뢰의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것은 기관들의 반격, 특히 선물 거래소를 통한 반격입니다. 종이 시장이 가격 발견에 대한 통제력을 잃기 시작하면 대응은 거의 자동적입니다. 증거금 요건이 올라갑니다. 이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트레이더들이 더 많은 현금을 예치하거나 포지션을 청산하게 만듭니다. 약한 손들은 털려나갑니다. 가격은 일시적으로 하락하고 헤드라인은 승리를 선언합니다. 이 플레이북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1, 2주 안에 증거금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물은 가격은 쉽게 $80, 심지어 $75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금융 미디어는 내가 말했잖아 라는 어조로 서둘러 보도할 것입니다. 이 폭락했다. 거품이 터졌다. 이제 이동하라. 하지만 여기에 뉘앙스가 있습니다. 종이 가격의 하락이 자동으로 실물 가격을 끌어내리지는 않습니다. 딜러들이 프리미엄을 약간 깎을 수는 있겠지만 한번 $100라는 심리적 바닥이 형성되면 그것은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물 트레이더들이 청산당했다고 해서 실물 공급이 마법처럼 다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단절입니다. 제가 추적하고 있는 또 다른 신호는 금과 은의 비율입니다. 현재 금이 600 근처이고 은이 80대 중반인 상황에서 우리는 약 54대 1 정도에 있습니다. 장기 평균은 60에 가깝습니다. 이 비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면 은은 단순히 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투기적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상황은 거칠어집니다. 그때가 바로 동전 한 번 사본 적 없는 친구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프리미엄이 불편한 수준에서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갈 수 있는 때입니다. 이것은 또한 리스크가 이동하는 시점입니다. 은이 붕괴해서가 아니라 접근성이 붕괴하기 때문입니다. 패닉 상황에서 40%나 50%나 프리미엄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류적인 것입니다. 딜러들은 가격을 부르는 것을 멈추고 가용성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미디어의 반응은 예측 가능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침묵할 것입니다. 은 이야기는 승인된 내러티브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앙은행의 신뢰성과 시스템적 레버리지에 대한 불편한 질문을 강요합니다. 보도가 나온다면 그것은 밈 주식 거래나 게임스탑과의 비교 또는 비이성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행동에 대한 경고로 프레임이 짜일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미디어는 언제나 심리를 관리해 왔습니다. 이제 와일드카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이것을 악의적 인상이라고 부릅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떠돌고 있는데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위에 대한 어떤 도전도 무모해 보이게 만들 만큼 충분한 경제적 고통을 창출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리는 어둡지만 비논리적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시장이 무너지면 정치적 간섭이 비난을 받게 됩니다. 독립성은 혼란을 통해 소급적으로 방어됩니다. 이것이 추측일까요? 물론입니다. 불가능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이전에 변동성을 레버리지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면 주식과 부동산은 심하게 고통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금속은 금융자산에 대한 신뢰가 증발함에 따라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자본으로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트리거는 $80 지지선입니다. 현물 가격이 80을 테스트하고 유지한다면 그것은 구조적 강세를 확인시켜줍니다. 그것은 노이즈 밑에서 매수자들이 여전히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만약 그 선이 뚫리고 계속 떨어진다면 저는 뒤로 물러납니다. 생존이 영웅심보다 우선입니다. 두 번째 트리거는 프리미엄입니다. 만약 현물 가격이 정체되어 있는데 실물 프리미엄이 25%를 넘어가면 저는 멈춥니다. 저는 패닉에 대한 세금을 절대 내지 않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위험 대비 보상은 무너지고 인내심이 포지션이 됩니다. 세 번째 트리거는 금과 은의 비율 50입니다. 우리가 그 수준에 도달하면 저는 수익의 일부를 금으로 회전시킵니다. 은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변동성은 양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강세 속에서 이익을 확정하는 것은 약세론적인 것이 아니라 규율 있는 것입니다. 제 대원칙은 간단합니다. 저는 유령 가격을 사지 않습니다. 화면은 거짓말을 합니다. 가용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급이 사라지면 가격은 부차적인 문제가 됩니다. 당신은 금속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저의 포지셔닝은 조건부입니다. 만약 파월이 사임하거나 해임된다면 저는 위험 자산에서의 단기적인 안도, 랠리와 금속의 조정을 예상합니다. 만약 연준이 버티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상황을 확대시킨다면 저는 장기 보유합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줌아웃 해봅시다. 이 시스템을 위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80년 헌트 형제는 시장을 독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실물과 선물 포지션을 축적했습니다. 은은 6달러에서 50달러로 치솟았습니다. 반응은 신속하고 잔인했습니다. 거래소들은 게임 도중에 규칙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매수 포지션은 금지되었습니다. 증거금은 인상되었습니다. 인도는 제한되었습니다. 랠리는 짓밟혔고 은은 붕괴했으며 헌트 형제는 파산했습니다. 그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플레이북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은이 위험해지면 규칙은 언제나 바뀝니다. 증거금 인상, 인도 제한, 미디어 캠페인. 언어는 항상 똑같습니다. 시장 안정, 투자자 보호, 조작 방지. 하지만 지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1980년에 헌트 형제는 이익을 쫓는 투기꾼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매수자들은 은을 독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시스템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